그것이 서강 프라이드의 시작이고 시대마다 진화하는 서강 엑설런시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결코 획일화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모여 서강의 비전이 되고 서강인의 미래가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인재, 자유로움으로 더 강해지는 특별한 대학, 서강대학교. 서강의 탁월성은 시대와 대학을 선도하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1960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대학의 실력주의와 학문의 전문가의 수준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넘볼 수가 없는 전문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가져야만 바둑을 잘 둘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전문적인 게임까지 컴퓨터가 이기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파문을 던지게 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손정희 씨가 국내 한국에 들어와서 대통령한테 한국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에 집중해라. AI는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거다. 또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손정희 씨는 제일교포로 일본 최대의 부자죠. 벤처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요. 물려받은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일군 굉장한 자산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미래를 굉장히 잘 내다본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부랴부랴 대한민국 정부에서 놀래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내놓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1등 국민이 되도록 하겠다. 과감한 AI 인재 및 기술을 확보하겠다. 또 산업 전 분야 AI 활용을 확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목표를 내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국민이 AI에 대한 기초 역량을 탄탄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AI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겠죠. 근데 과연 전 국민에게 이런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 서강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반성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말이 소프트웨어 혁명이었어요. 2011년에 벌써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2015년에는 이제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건 바로 경제사회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로 나왔고요.
요즘에는 이것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이전과 스마트폰이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여러분은 아마 스마트폰 이전 세상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은 언제 많았습니까?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이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제조업 역사상 없던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세계 핸드폰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는 노키아라는 회사였어요. 어느 정도로 주름잡았느냐? 세계 시장 점유율의 40%가 넘는 굉장히 커다란 거의 독보적인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애플의 아이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5년 만에 핸드폰 사업을 접습니다. 한마디로 망했다는 얘기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제조업체가 5년 만에 망하는 거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핸드폰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컴퓨터 만들던 회사죠. 그러던 애플이 조그만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스마트폰 핸드폰 기능을 넣은 거예요. 통신 기능을. 전화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핸드폰을 만든 거죠.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앱스토어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핸드폰에는 핸드폰 안에 소프트웨어를 아무나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애플은 누구나 자기가 만든 핸드폰에, 아이폰에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줬어요.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100만 개가 넘게 생긴 거예요. 순식간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거를 따라올 수 있는 다른 핸드폰이 없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애플은 세계 최대 회사로 컸습니다. 여기 시총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회사로 컸어요. 이런 일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카카오톡 아마 다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카카오톡은 2010년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올라온 조그만 앱이었어요. 앱이 뭔지 다 알죠. 조그만 소프트웨어 하나 카카오톡입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카카오 그룹이 만들어져요. 저기 나온 기사가 2021년입니다. 즉 카카오톡이 나온 지 11년 만에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부자 1위로 올라선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불과 10년 만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네이버가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카카오란 그룹이 딱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만들지 10년 만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야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바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뭐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것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생산성을 올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됐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나? 전 세계에 가장 큰 회사 1등서부터 10등까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06년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명단에 보면 10개 회사입니다. 엑슨모빌이라든가 가스프롬, BP 정유 같은 회사는 뭐냐면 정유 석유 회사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토요타 자동차는 제조 회사고요. 시티그룹이라든가 또 공상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건 대형 은행이죠.
즉 석유, 제조, 대형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총 10위 안에 유일하게 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2009년에 애플이 끼어들어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구글이 들어오고요. 2017년쯤 되니까 쫙 7개 정도가 들어오고 2020년 되니까 10개 중에 9개가 디지털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시총이 가장 큰 회사. 그 밑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금액의 전체 투자액의 40%가 어디에 투자돼 있어요? 애플에 투자돼 있어요. 그 애플 주가가 오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10개가 다 디지털 회사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물론 저거는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뭘 볼 수 있습니까? 대세는 이미 디지털로 넘어온 거예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이 세계 산업의 축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제는 저것은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저쪽으로 경제가 쏠리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고 좋은 일자리, 좋은 환경은 저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2015년에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나서서 사실은 세계 최대의 제조회사입니다. 자기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선언을 해요. 소프트웨어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거죠. 제조회사인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에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 차기 주자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사고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서 1년에 한 10만 명쯤 죽으면은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1년에 자동차 사고로 100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130만 명이라고 사망이 나와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쓰면 사고가 90% 이상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10만 명이 죽는 게 아니라 9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을 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여정은 아마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용화가 될 거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써야만 될 겁니다. 벌써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는데요. 의료, 금융, 법률에 적용이 돼서 전문가들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료, 금융, 법률, 왜 저걸 내가 내놨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사, 변호사, 금융 전문가 직업들도 이제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체라기보다는 그쪽 직업에 알파고 같은 전문 AI를 보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이나 알파고 같은 AI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알파고 같은 슈퍼파워를 내가 보조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AI는 예술 분야, 창작 분야에도 진출을 해서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가 보기엔 좀 별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옥션에서 경매에서 5억 원에 팔린 그림입니다. 컴퓨터가 그린 그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기업 리더들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경제 전반에 걸쳐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문학적 숫자인데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업 리더들이 무모한 도전에 의한 실패, 잘 모르면서 이건 AI는 무조건 돼. 또는 잘 모르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절대로. 하면 어떻게 돼? 기회를 상실하겠죠. 그런 걸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리더들이 AI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영의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제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세계 양대국이 굉장히 강조를 해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게 뭘까요? 인공지능은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럼 지능적 행동이라는 게 어떤 것을 우리가 지능적 행동이라고 할까? 지난 70년 동안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AI 연구자들이 지능적 행동을 많이 뜯어서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지능적 행동은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커그니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분할을 해서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요걸 하고 얘네들을 합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람은 다 계획을 세웁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해결하고 계획 수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을 갖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똑똑하게 올바르게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인퍼런싱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난리지를 가지고. 그럼 이런 지식은 어디서 나나요?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학습하는 능력, 지식 처리하는 추론하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 계획 수립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능적 행동이라고 그러고요. 기계는 어떤 기계일까요? 당연히 컴퓨터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모든 프로그램만 바꾸면 얘는 다양한 일을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유니버설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일 뿐이에요.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컴퓨터 프로그램 잘 아시겠지만 그냥 명령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한 명령 한 명령 수행했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똑똑한 일을 하니까 자꾸 의인화를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인공지능 그럼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지 않고 알고리드믹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오해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갑자기 발전을 했느냐. 바로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에 넣어주는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우리가 학습해서 생긴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을 일일이 잘 포멀하게 잘 정리를 해서 컴퓨터한테 넣어줬어요. 규칙적으로 넣어준 거죠.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주는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잘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데이터로부터 혼자서 스스로 학습하게 했더니 사람보다 더 많은 거를 학습을 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공신경망, 즉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혼자서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뭐냐 하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과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이에요. 크게 봤을 때. 자연과학이 뭐죠? 자연현상을 이렇게 관찰해서 거기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룰을 찾아내고 하는 거를 자연과학이라 그러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현상을 관찰을 해서 거기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죠.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자연현상을 관찰, 사회현상을 관찰함. 그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예요. 자연현상을 데이터로 표현해주고 사회현상을 데이터로 표현해준다면 그 다음은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컴퓨터가 여태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현상을 규칙을 찾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냥 맛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딥 뉴럴 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경망이죠. 뉴럴 네트라고 합니다. 딥이 왜 붙었냐? 깊다는 거예요. 깊다는 얘기인데 신경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뇌세포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신경망, 뇌세포입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굉장히 누가 그러죠?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한 100조 개의 연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숫자나 뭐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한 얘기니까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인간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 컴퓨터는 저런 구조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CPU, 메모리 뭐 이렇게 돼 있죠. 저런 구조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잘하는 그 지능적인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런 거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뇌세포가 작동하는 원리를 수학적인 모형으로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즉 입력되는 뇌세포로 들어오는 값을 그런 다른 뇌세포로 넘어가는 거를 수학적인 계산으로 결정을 해서 다른 뇌세포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 구조라는 걸 생각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건 뇌세포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된 세포끼리 연결된 거를 우리가 전달해주는 뭔지 모르는 값이 전달되는 연결선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 우리가 입력단이라고 그러고요. 입력세포. 이게 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에 보면 안세포가 있죠. 눈세포가 있어요. 시신경이라고 그러죠. 시신경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것이 자극이 돼서 자극된 값이 뇌 안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서 추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전달이 되면 뭔지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값을 갖고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이건 고양이야. 아니야, 이건 개야. 이렇게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흉내낸 거죠. 인간의 뇌세포를 흉내낸 모델을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뉴럴 네트. 이 아이디어는 사실 50년대에도 나왔어요. 1950년대에도 이런 단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왜 단층만 했을까? 컴퓨터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었어요. 이 퍼셉트론 가지고는 조금만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하나도 맞추지를 못한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로부터 30년 뒤에 80년에 이 신경망 모형이 새로 나왔는데 이때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처음 나온 거예요. 혼자서 데이터를 보여주면 혼자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2층 신경망이었어요. 여기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중간에 딱 하나 있는 입력단이 있고 입력값이 들어와서 히든 레이어를 통과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아주 간단한 신경망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2층밖에 안 했을까? 마찬가지예요.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돌리면 요 연결선 값을 조정하는 걸 우리가 학습한다 그러는데 그 조정하는데 미분을 해야 돼요. 그때 컴퓨터 갖고 이거 미분 값을 계산하려면 연결선 100개만 돼도 한 번 할 때마다 100번의 미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드디어 2010년에 와서 딥 뉴럴넷이 생깁니다. 이 딥 뉴럴넷이라는 게 바로 고층 신경망이라는 거고요. 이 고층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이걸 다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머신러닝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그젬플이 뭐냐면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건데 2015년에 인간보다 더 정확한 이미지를 판독하는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보시듯이 굉장히 층이 깊죠. 그래서 딥 뉴럴넷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영상인식에서도 사람의 능력을 2015년부터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판독을 굉장히 잘하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도 판독하고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다, 범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언어 쪽에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기계 번역 이제 뭐 굉장히 쉬워요. 잘해요. 요약 생성도 되고 기사도 작성해지고 질의응답도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성능을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해보게 해요. 근데 여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얘한테 목표만 줍니다. 목표가 뭐죠? 빈대떡이 뒤집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펜 안에 있어야 돼요. 딱 그 두 개만 되게. 처음에는 안 뒤집어졌다가 그 다음에 뒤집으려고 좀 세게 했더니 날아갔다가 한 50번쯤 가리켰더니 혼자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딥뉴럴넷과 이 강화학습을 잘 섞어서 하면은 굉장한 똑똑한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챗GPT죠. 여기 계신 학생들도 사용해 봤을 학생이 굉장히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벌써 우리나라 국민의 30%, 죄송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사용해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못 꼈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가서 써보세요. 챗GPT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강대 신입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1분 스피치를 작성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냥 이렇게 되는 나오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녹화를 떴는데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질의응답도 하고요. 글 써달라면 글도 써주고 프로그래밍도 해주고 다양한 그런 인간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나온 거고 당연히 다언어를 합니다.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대답하고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고 스페인어로 하면 스페니쉬로 대답하는 그런 거죠. 보시면은 제가 몇 개 예를 써놨는데요. 1분 스피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1분 스피치가 작성이 됐어요. 이거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게 줄여주세요 했더니 얘가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은 잘 아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딱 알아듣습니다. 줄여서 해주는데 이건 진짜 줄였더라고요. 앞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대로 줄였습니다.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했더니 딱 이놈을 영어로 번역해 준 겁니다. 영어 번역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죠. 마케팅 문구 생성을 시켜봤어요. 아주 잘합니다. 이거 뭐 해주지?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저거 다 확 넘어갔을까? 이거 영업 비밀이 다. 네. 마케팅 문구도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00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딕셔너리를 사용하시오 했더니 리스트를 안 쓰고 딕셔너리를 써서 프로그램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줍니다. 여기다 파이썬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GPT-4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며칠 전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SAT라고 미국의 수능 시험에 상위 10% 안에 드는 웬만한 데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변호사 시험에도 10% 상위 10%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수능 국어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 걸 시켰더니 맞더래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챗GPT로 인해서 산업의 변화가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13조입니다. 13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아주 간단해요. 챗GPT를 딱 보면은 이거는 대화형 검색 엔진입니다. 틀릴 수는 있는데 나온 답이 틀린 경우가 왕왕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차피 검색하면은 항상 맞는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검색해서 맞는 걸 찾아내는 건 사용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편한 검색이죠. 얘는 검색해서 답이 될 만한 걸로 응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검색 엔진 갖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다가 이걸 전부 적용을 합니다. 해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의 또 경쟁사가 뭐냐면 아마존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다가 챗GPT를 얹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챗GPT로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여기에서 붙은 거예요. 그럼 다른 비즈니스는 뭐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챗GPT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놔야 돼. 그건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처음 생각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죠? 인터넷 하기 편한 전화기가 나왔네? 그 정도였지. 이거 갖고 카톡, 메신저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범수 씨였어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로 큰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챗GPT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오겠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 관찰해 보세요.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학원, 교육에 쓰는 거, 정책 아이디어도 챗GPT한테 물어보고 자동차 안에서도 쓰겠다. 금융권도 쓰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나요. 되게 재밌죠. 화성에 가는 소설을 가나다 순으로 창작해줘 그랬더니 삼행시 쓰듯이 강철과 같은 의지를, 날카로운 지능, 다양한 배경과 소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미래 직업 능력 유형이 이제 굉장히 또 흔들리겠죠.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억대 연봉 AI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예요? 챗GPT에다가 질문 던지는 엔지니어예요. 챗GPT에다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면 좋은 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치 챗GPT의 능력을 마이닝하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커다란 지식 덩어리가 있는데 챗GPT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마이닝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능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찾아내겠다는 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런 새로운 직업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바뀌겠죠. 그럼 챗GPT 이건 뭐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상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챗GPT의 원리가 뭘까? 챗은 뭐냐면 채팅의 약자고요. 채팅하는 거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Generative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성형이라는 거고요. Pre-trained라는 거는 사전에 미리 학습된 거. Transformer는 이건 좀 특수한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뭐예요? 영화에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자동차가 로봇으로 확 변신하죠. 신경망인데 우리가 학습하는 신경망을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인코딩하는 트랜스포머와 디코딩하는 트랜스포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참고로 2017년에 구글이 만든 딥뉴럴넷입니다. 학습하는 도구예요. 그 모델을 만들어서 구글이 공개를 했어요. 누구나 그걸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트랜스포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코더와 디코더. 그러면 뭘 트랜스폼 하느냐? 이렇게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인코더 트랜스포머를 통과하면 이런 숫자 벡터로 변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숫자 벡터가 저 문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 벡터를 가지고 디코더를 통과하면 어떤 디코더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대화 응답하는 디코더를 붙이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글자가 좀 깨졌는데. 만일 그러면 영어 번역하는 디코더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벡터를 갖고 영어 번역하는 데를 붙이면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일본어 번역 디코더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일본어가 나와. 그러니까 인코더는 하나인데 디코더는 수십 개가 나와요. 실제로 구글 번역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트랜스포머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저렇게 입력이 들어왔는데 그림 생성 디코더를 붙여주면 이제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달리라든가 LG에서 만든 엑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디코더, 트랜스포머. 실제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신경망이에요. 신경망 아주 간단하게 그린 건데 사실 이거 하나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코더라 그러고 이 부분을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넣고 입력에서 나온 거가 이 디코더로 들어가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GPT라고 하는 거는 디코더만 사용했어요. 디코더만 N개를 겹칠 수 있는데 96개의 디코더를 겹쳐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너러티브란 말을 쓰는 겁니다. 생성형. 왜냐하면 얘는 생성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 보시면 아까 그림에 있었던 디코더를 96개, 96개의 디코더를 쫙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입력 문장을 놓고 출력 문장을 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넣어서 또 정답을 가르쳐주고 입력을 넣어서 하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45테라바이트의 텍스트를 학습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45테라바이트의 텍스트가 있는 거를 한 문장씩 계속 넣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방대하죠. 이 사이즈는 얼마일까? 파라메타의 개수가 1750억 개입니다. GPT-3가. 이 파라메타라는 말 많이 나오죠. 신문 뉴스 보면. 파라메타가 뭐냐면 아까 신경망에서 이 연결선이에요. 연결선의 개수가 1750개라는 거예요. 1750억 개의 값을 계속 한 번 학습할 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문장 수가 몇 개겠어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 컴퓨터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학습하는 데 들어간 컴퓨팅 비용만 100억이 넘습니다. 한 번 학습시킬 때. GPT-3. 기계학습은 다시 들어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연구 방법론으로 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게 봤더니 얘가 인공지능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공학의 다른 분야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굉장히 오래된 난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과학 연구하는 사람도 저런 학습시키고 데이터 만들고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과학 연구하면 수학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영어만 할 줄 알면 논문 읽으면 되고 수학 잘하면 다 과학 연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인공지능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단백질의 그 형상을 예측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알파폴드가 여기 출전해서 최근 2연승을 합니다. 이런 신물질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LG에서도 사실은 바이오 쪽도 신물질 신약 개발하는 것, 또 배터리 쪽에도 양극재라든가 신물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물질 개발에 보통 한 2년씩 걸리는데 AI를 사용을 해서 2개월로 당긴 사례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물질 개발에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말하고 보고 이러는 것만 자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로봇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사회과학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죠. 사회과학을 가만히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사회과학 연구할 때 보면 주로 퀄리테티브하게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퀀티티브하게 해봐야 변수 몇 개 못 집어넣어요. 코릴레이션 찾는 거 어떻게 몇 개, 여러 개를 못 넣죠.
딥뉴럴넷을 쓰면 변수가 100개, 1000개, 10,000개 학습을 합니다. 그 코릴레이션을 찾아내요. 이제 사회과학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디지털 세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술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꼭 알아야 되는 기초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MIT에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설립을 했는데 AI is 거기에 관련된 accelerating 영상이 growth in virtually every field. It's an ultimate disruptor. Computer science is making inroads to every academic discipline and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economy and society is really demanding people who understand this new domain of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ur students recognize that computing is shaping the future and they're pushing for an educa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it. MIT is making a bold announcement today. MIT is announcing the creation of the Stephen A. Schwarzman College of Computing. That's a radical, bold move by MIT to adjust and prepare the students of today for the world of the future. There is tremendous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ethical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and particularly the technologies related to computing and data. I think what excites me is that it's not just for advancing computer science, but every aspect of computing and its interrelation with every academic discipline. Scholars and faculty from other departments will also be interacting with and shaping the tools that are being created at the college. So this is not a one-way street, it's a two-way street, a collaborative effort in a new intellectual frontier. Departments across the Institute have come to realize that computer science matters to them, and other departments want to form joint programs with us. So this is a sign of what's to come and shows you the reason why we need to become a college. At MIT, we take very seriously our responsibility to prepare our students to be leaders and to be leaders in addressing and solving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the world is facing. We have done that for generations and we will continue to do that. And now more than ever, we need to prepare our students to understand the ethics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se advancements. And that's the job that universities must do. My intent with this gift i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make the United States as strong a country as it can be, and bring prosperity and a good life to as many people as we can. And we're in a unique time in history where we actually can do those things, where the capability is there. And it gives me real joy to be able to be part of that process. MIT에는 컴퓨터공학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별도로 칼리지 오브 컴퓨팅을 만들었어요. 이 칼리지 오브 컴퓨팅은 목표가 뭐냐면 AI 플러스 X 분야 교수, 신진 교수 5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MIT에 있는 5개의 다른 칼리지들과 융합을 한 거의 핵심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블랙락 회장인 슈왈츠먼이 기증을 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기사가 날 땐 AI 대학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칼리지 오브 컴퓨팅이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총장님들이 모여서 대학 모든 학과에서 AI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서울대 카이스트 총장도 AI 교육 강화 안 하면 낙오한다. 우리 총장님도 문과생도 AI 교육을 해야 한다,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인공지능 인재라는 건 뭘까요? 인공지능 인재는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공지능 융합 전문가예요. 융합 전문가는 뭐냐면 경제, 경영 또는 인문, 사회라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법을 다 배워서 그걸 같이 융합해서 할 줄 아는 그런 융합인재. 그런 융합인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한 사람들은 그 도메인 날리지가 없어서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요. 도메인 날리지를 갖춘 이쪽 융합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AI 플러스 X 전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AI와 X는 이제 모든 학과죠. 지금 현재 이쪽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문가도 부족하지만 융합 전문가는 더 부족해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쪽의 전문가의 필요성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 플러스 X 융합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이 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컴퓨팅 사고력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 수학과 통계학적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기초 수학과 통계학은 좀 배워서 오는데 컴퓨팅 사고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는 학생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신입생들 중에서도 아마 90% 정도의 학생은 프로그래밍 해본 적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개념을 모를 거예요. 컴퓨팅 사고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공지능 플러스 X를 가리키고 싶은데 아니 컴퓨팅 사고력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뭐부터 가리켜? 코딩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 지금 막 미적분을 써서 뭘 하는 걸 해야 되는데 1, 2, 3, 4 가리키고 덧셈 뺄셈 가리키고 있으니 이게 무슨 융합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일관성 있는 교육 체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뭐냐? 바로 컴퓨터 과학자들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뭘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분해하고 추상화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말이 길어서 좀 어려운데 이거 조금만 풀어 헤치면 첫 번째, 컴퓨터 데이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데이터가 뭔지를 알아야지 자기 분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현실 문제와 데이터를 컴퓨터 데이터 형태로 추상화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현실의 문제를 컴퓨터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 안에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양한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숙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요건 요런 알고리즘과 요런 거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능력이에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게 컴퓨팅 사고력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컴퓨팅 사고력은 글을 읽고 쓰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기초적 능력부터 고차원적 능력까지 스펙트럼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한테 글 가르치는 거 배웠다고 한글 쓰는 법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는 글을 쓸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컴퓨팅 사고력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배웠다고 뭐 프로그램 막 해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울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빌 게이트와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트는 대학 어릴 때부터 배워서 대학교 1학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학교를 때려치워요. 1학년 때. 그리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학교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놀려고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어떤 식으로 교육이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과거를 보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나타났을 때,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것을 기계화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농사도 기계화, 옷감 짜는 것도 기계화,
인쇄하는 것도 기계화. 좌우지가 뭐든지 다 기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해서 수학하고 과학을 보통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4차, 그전에는 이런 거 교육 안 시켰어요.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그때는 이 산업사회 전에는 뭐 했어요? 농경사회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효도, 충성, 이 조직을 잘 갖추는 거가 중요했죠. 농업을 해야 되니까. 지식보다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뭡니까? 이제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그게 뭘 해야 돼요?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얼마나 컴퓨팅 사고력을 제대로 익혔느냐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에 150년 전에 스코틀랜드 교육법에 이런 게 생겨요.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학을 배워야 한다. 그랬더니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나서. 어느 세상이나 그래요. 교육에는 항상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끊임없는 요구가 뭐냐면 수치적이고 논리적이며 정량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수학이 학교로 들어온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들어오는 데까지. 빨리 들어온 나라는 선진국이 됐고 늦게 들어온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을 한번 볼까요? 한쪽에서는 개발자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죠? 신문 뉴스 많이 봤죠. 한쪽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예요. 계속 청년 실업률.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일이 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배터리 3사가 네카라쿠베와 인력 쟁탈전을 한다? 네이버가 뽑는 줄 알았네. 현대차 채용 공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벌써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조업들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더 많이 뽑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고요.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교육정책이 여러분을 매겨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 됐고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교육정책은 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전략을 잘 짜서 빨리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죠. 이미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주 1시간 이상 필수로 시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미국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과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읽기, 쓰기, 세마개와 같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AI 플러스 X 인재 교육을 하겠다. 문이과 불문하고 50만 명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여기 목표가 뭐냐면 AI 플러스 X 복수 전공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가르쳐서. 그러더니 일본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2025년부터는 수능에다가 내겠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에 개정한 게 이거예요.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34시간. 34시간이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씩 1년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교 68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2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결정됐어요. 작년 12월에 결정이 돼서 202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2015년에 개혁된 게 2018년, 9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아마 못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못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이미 대한민국도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못 배웠지만 여러분 조금 후배는 초등학교부터 배워갖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뒤에 여러분이 일할 때는 그때 그 배운 학생들이 쫙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경쟁하고 있겠죠.
여러분은 못 배웠지만 후배들은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컴퓨팅 사고력을 기초 역량으로 갖추고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 컴퓨팅 사고력을 구구단처럼 익숙해져야 돼요. 조금 아는 거 정도가 아니고 척 나와야 돼요. 익숙해지려면 굉장히 많은 집중력과 노력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밍은 초등학생들도 배워서 프로그램 짜요. 간단한 소팅하고 서치하는 거 금방 짜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대학생들, 서강대학생들 1학년 때 코딩 가르치면 왜 어렵다 그럴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집중력이 지금 떨어져서 그래. 1학년들이 되니까 딴 생각이 많죠.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이걸 가르쳐 봤는데 중고등학교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아이들 뽑아가지고 이 공부를 시킨 다음에 국가대표로 내보내서 올림피아드 시합을 해요. 근데 그 국가대표로 뽑힌 학생들의 능력은 중고등학생인데 그걸 가리킨 교수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배우면 굉장히 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프로그래밍 배우고 있을 텐데요. 평생 처음 배우는 학생이 대부분이고요.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평생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잘해요? 그 대신에 다른 과목 듣듯이 그 과목을 들으면 안 돼요. 왜?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거는 대충 따라가도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당일치기 공부하면 웬만큼 성적 나와요. 근데 미안하지만 프로그래밍은 안 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적이 안 나옵니다. 평생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뭐냐? 100% 다 알아야 돼요. 60% 알면은 빵점 나와요. 안 돌아가니까. 80% 알아도 빵점 나와요. 다른 과목은 안 그렇죠. 80% 알면 80점 나와요. 대충 80% 썼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알고서는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니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예습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예습하세요. 학원 가도 되고 요새 온라인에서 많은 교육이 있고 챗GPT를 쓰셔도 됩니다. 예습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서강대학교 상황은 2016년부터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과목을 중액 필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중액 필수가 뭐가 있어요? 외국어하고 글쓰기하고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액 선택 교과에 인간과 과학 영역의 기초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서 1학년 때 이걸 배운 학생들이 조금 더 배우고 싶으면 이걸 선택하라고 만들어줬습니다. 더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계 전공, 빅데이터 연계 전공, 또 컴퓨터 공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학과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복수 전공을 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서강대학교는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은 거죠. 지금 현재 각 학과에서도 AI 플러스 X를 하려고 굉장히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거 요새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하나씩 빨리 도전을 해서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미래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려면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기초 역량입니다. 읽기 쓰기 셈하는 수준의 기초 역량이에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현대 사회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을 갖춰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미래학자가 한 얘기인데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다만 공평하게 와 있지 않아요. 어떤 학생한테는 와 있고 어떤 학생한테 안 와 있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빠르겠죠. 장도준이처럼 미래를 안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래는 대충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미래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해서 대학생활 잘 하시고 좋은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면 돼요. 경제학과 황현. 잘 안 들리는데 크게. 경제학과 황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 여기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GPT-3의 경우 파라미터의 개수가 1750억 개라고 했는데 이게 그 GPT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혹시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 한정된 파라미터. 그거는 그 모델은 딱 고정돼 있고요. 1750억 개 모델이 요거는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1750억 개. 그다음에 달라지는 건 텍스트 사이즈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걸 계속 넣어서 추가 학습시키는 거. 그럼 실제로 챗GPT는 이렇게 만든 GPT-3에다가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렇게 대화하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그 뒷얘기를 하면 영어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비해서 한국어는 적죠. 그래서 이 언어의 차이가 또 굉장히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